투자를 하거나 경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고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이미 다 전개된 다음에 투자하면 조금 한 발 늦잖아요. 그게 전개되기 전에 지금 그 나라의 물밑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투자의 돈의 흐름을 보기가 쉽거든요. 한국이 너무 편협되게 두 가지 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네, 햄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책을 최근 또 저술하신 박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명지대학교의 박종호입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네. 자기소개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자기소개가 아니라 섭섭합니다. 왜요? 예, 우리 수빈 대표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불러주시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 출판사에서 책 홍보하려고 섭외하니까 그제서야 불러요. 와, 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출판사에서 책 홍보도 할 겸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아마 하기 싫었는데 일부러 섭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히 교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멘트, 야, 이런 멘트 참.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첫 발을 띄웠으니까 예. 앞으로 제가 자주 그럼요. 좋아요.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작년부터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시장이 참 어려운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네. 이 탈세계와 신냉전 이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사실 여러 매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셨잖아요. 예. 이번에 책도 좀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되게, 근데 저는 교수님이 또 부러운 게 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여행이라니 출장. 아니 누가 보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출장 겸 여행 아닌가요? 아니, 출장이 해외로 이상하게 가면 그건 이제 반 여행이 되는데 마음이 설레니까 국내로 출장에 가면 그건 일이 되더라고요. 그건 솔직한 직장인들은 다 느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출장을 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행도 이제 좀 많이 다녔었고 그런 게 겸사겸사 뭐 책도 집필하고 세계 흐름 보는데 도움이 되긴 했죠. 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게 올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가보니까 야, 내가 정말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고 가보고 나서 이게 뭔가 제가 알을 깨고 나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라고 이제 느꼈던 순간들이 되게 오래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집필하신 것도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부럽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올해 어디 가셨었어요? 저는 태국 갔어요. 태국이요. 좋은 데 갖고 신선한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표님 여행 많이 또 다니실 거고 뭐 출장도 가실 거고 할 거니까 제가 좀 나름대로 노하우와 팁을 좀 드리면요. 저도 이 책을 집필할 때 뭐 한 30번 이상씩 간 나라도 있었고 장기 체류한 나라도 있었지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한두 차례만 가는 나라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책 안에 써놨던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번 간 걸 가지고 어떻게 감히 책을 쓰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게 되면 아주 단기간에 그 해외의 레알 진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구글 맵으로 교민식당을 찍어 보셔야 돼요. 교민식당. 한식당이요. 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일단 찍습니다. 그런데 거기 별점들이 나오잖아요. 한식당들 중에서 어디는 맛집이고 뭐 아주 유명하고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그 교민식당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사장님이 아예 그 식당에 없을 수도 있고 현지 종업원들이 식당에 오신 손님들에게 서브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식당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기업처럼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면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요. 교민식당인데 낡고 허름하고 별점도 하나나 둘 뭐 많아봐야 셋 해서 맛집이 아닌 교민식당을 가면
주인 아저씨가 놀고 계세요. 이렇게 한국인 분이 이러고 혼자 있다가 갑자기 한국 손님이 오면 당황하시는 거죠. 우리 식당에 왜? 그러다가 예, 여기 뭐 좀 주문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그분은 손님이 없으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그 현지에서 뭐 오신 지 10년, 20년, 뭐 2세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레알을 알 수가 있고, 그 레알 정보는 한국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좀 특이할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굉장히 급속도로 현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교민식당에 가면 교민식당 어딘가에 교민 잡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교민사회의 정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교민 잡지가 다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음식 나오기 전에 사장님 여기 교민 잡지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기 제가 보던 거 있는데, 아니면 저기 하나 새로 가져가세요 하거든요. 그럼 그 교민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이 나라에 진출한 업종, 이 나라의 한국인은 뭐 먹고 사는지,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은 어떤 교류협력을 하고 수출입을 하고 있는지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쭉쭉 넘기면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보일러 회사들이 진출을 많이 한 거예요? 라든가 사장님 이 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먹어요? 이런 걸 질문하면 그분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바로 그게 그 나라 현지 경제 상황과 현지의 상황을 가장 빨리 캐치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단 짐 풀거나 짐 풀기 전에 교민식당부터 가서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부터 일정을 소화해 보면 훨씬 더 빨리 체화할 수 있죠. 네. 완전 찐 레알 그렇죠. 꿀팁이네요. 왜냐하면 저도 출장 기한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정보를 얻어가야 되다 보니까 정말 고민하다 이런 생각까지 해냈어요. 근데 확실한 거, 맛은 없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맛은 없어. 한계가 꼭 아쉽네요. 그럼 그렇게 각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찐 레알 정보들을 막 수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뒤바뀌고 있음을 한국에 있어도 되게 많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더 많이 다니시니까 그걸 완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때 가장 큰 시대적인 변화 흐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시대적인 변화 흐름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하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어디에 의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변화가,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지가 한 18년 정도 전쯤 됐는데, 그때와 그 중간중간 그 나라들을 또 갈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회생활 처음 하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동, 그러면 그 중동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중국어를 배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중동의 많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잡을 쉽게 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같을 경우는 예전에는 달러로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걸로 결제를 하냐면 그 중간에는 휴대폰 켜가지고 디지털페이로 결제를 했다가 요즘은 비트코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해서 이건 종이나 다름없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국 화폐는 못 믿고, 그렇다고 달러를 어디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벌어오기도 쉽지가 않고 달러 구경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축을 뭘로 하냐면 코인으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받았는데 일정 부분 생활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나이로라는 자기 나라 화폐로 저축을 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는 그걸로 껌도 못 사 먹어요.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러니까 나이로로 저축하는 건 바보짓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돈을 그때그때 다 쓰면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좀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국민들 중에 일부는 자국 화폐 이거 나이로 못 믿겠어. 그렇다고 달러 그 귀한 걸 어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진짜 세상이 완전히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각 국가들의 진짜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특히 이런 변화들 속에서 각국이 뭔가 특히 약간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되게 부러워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옛날에 냉전 시대에 그 냉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딱 접점에 있는 국가였잖아요. 네. 바로 위에 북한, 중국, 소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공산 진영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에게 원조도 많이 해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해서 한국이 경제 발달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도 일부 받은 거 사실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냉전 끝나고 났더니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열강 국가들이 예전처럼 이런 개도국 후진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더라. 이제는 소련에 포섭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소련은 미국에 포섭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 경쟁 구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도 뭔가 발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진작 발전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받았고 우리는 못 받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돌아다니는 나라들 대부분은 어느 특정 진영에 자꾸 쓸려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나는 이제 미국 쪽에 편을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수혜를 받아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반대쪽은 나는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드머니 등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좀 도모해야겠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건설 인프라 사업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도움 아래서 진행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큰 흐름 변화 속의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흐름 가운데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도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을 양축으로 놓고 양축에 좀 어느 정도의 지원이랄까 좀 받으면서 되게 수출을 양국으로 하면서 엄청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좀 중국 쪽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맞아요. 느낌을 좀 받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책에서 상당 부분 그런 앞으로의 대안을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정세, 경제 또는 역사적인 맥락, 경제적 관점에서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해서 집필할 때 많이 신경 쓴 나라들은 중동 국가들이에요. 네. 중동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진짜 엄청난 그동안 오일머니라고 부르죠. 뭉칫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권 때 그 미국의 정책 기조가 뭐였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였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미국이 제일 먼저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짓고 이걸 추진했었는데 와 바이든은 한술 더 떠요. 아메리카 온리예요. 미국만.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과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든가 깊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탕으로 공존해왔던 세력들이 많은데 바이든은 이런 미국 온리주의뿐만 아니라 탈석유 기조를 가속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우린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라비아 반도는 전 세계 지정학적인 가치 속에서 인도양에서 저기 북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사실 중개무역을 할 만한 거점 항구 도시, 항구 국가 하나만 있으면 거의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싱가포르 역할을 할 나라가 어디냐? 이게 이제 나머지 한 나라만 살아남는 것이지 탈석유 시대가 본격화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처럼 높은 국민소득을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탈석유 시대가 빨리 도래할 것 같다. 그때 먹고 살 거를 지금 만들자라는 생각 때문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중동을 대체하기 위한 수출처 또는 해외 활로 이걸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오일머니로 엄청난 갑부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이 시장을 많이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진짜 레알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많이 집필을 하게 됐던 이유도 세계 판도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체 시장을 공략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전 중동으로 꼽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동을 모르냐 하면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사우디 그러면 어떤 거를 금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음식 중에 뭘 못 먹게 하나요? 소돼지. 그런 특정 육류를 못 먹게 하는 것도 있어요. 특정 육류를 못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술이죠, 술. 네, 술을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달라요. 제가 출장 갔었을 때 그때 카운터 파트너로 만나 뵀던 분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우리로 따지면 노동부 장관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신데 그분도 왕자죠. 거기는 왕자가 뭐 대부분 장관, 뭐 기관장 다 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자기네 이슬람 율법을 뭐 터부시하거나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서구 국가들과 비즈니스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미 다 문화적 인프라가 있습니다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집에 갔더니 벽에 와인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도 있고 온갖 술이 다 있는 거죠. 아니 이슬람 문명권에서 이게 뭐지? 했는데 술이 있는 바가 있고 거기서 이제 위스키나 이런 술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종교 경찰이 이제 많이 유명무실해졌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경찰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종교 경찰한테 잘못 걸리면 오이 큰일 나요. 예. 국왕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율법을 일부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자루에다가 그 병을 넣어요. 그리고 그걸 묶은 다음에 조그만 나무 망치로 그 유리병을 다 깨요. 가루를 내는 거죠. 병을 바깥 내놓으면 저 집에서 술 마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다 빠서 그냥 가루채 그 유리 조각을 버리면 술병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담배같이 피던 친구들하고 친해지잖아요. 나쁜 짓 자주 한 친구들.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술 마시고 그 사우디 쪽에 있는 카운터 파트너들과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또 주재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빠서 내놓고 어떻게 보면 유대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저도 선입견을 갖고 갔다가 완전히 선입견이 깨진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빈살만이 딱 제대로 정권을 딱 왕권을 잡고 나자마자 빈살만은 드디어 여성들이 혼자 운전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이런 개혁 개방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조를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투자를 하거나 경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고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이미 다 전개된 다음에 투자하면 조금 한 발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빈살만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까? 아니면 바이든이 재선에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할까? 유럽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알려면 그게 전개되기 전에 지금 그 나라의 물밑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투자의 돈의 흐름을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가본 사람으로서 좀 체계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네. 사실 네옴시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맞아요. 근데 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수혜를 받을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가 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걱정이 참 많아요. 책에서도 그래서 많이 집필을 해놨는데요. 중간중간. 중동 지역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은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대표적인 마천루들 다 한국 기업들이 지은 게 많거든요. 두바이에 있는 버즈칼리파 같은 경우도 한국의 삼성물산이 지은 거고요. 이번에 카타르 올림픽 개막하면서 카타르 정부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두 가지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많은 전
전 세계인들에게 중동의 문화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두 박물관 중에 하나는 우리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이만큼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가지고 있는 크레딧은 상당하기는 하나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동과 중국이 워낙 밀월 관계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달하게 됐고 중국인들이 이 과정에서 중동 시장을 많이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일 머니들로 인한 탈석유 기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와 사업들이 우리나라가 수주받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 크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중동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파키스탄 출신 분들이 많아요. 같은 이슬람 문명권인데 국민소득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에 와서 택시 운전하면서 생활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키스탄 택시 운전사분들하고 또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지에 또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파키스탄 분들에게는 미국은 거의 주적이고 중국은 우리 프렌이라고 불러요. 친구. 우리 파키스탄이 중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중적인 기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값싼 공산품, 생필품 등이 이런 제조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중국 시장에 이렇게 저가로 공급되기도 했고 그 중동의 국가들이 일순간 어려워졌을 때는 그걸 무상으로 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중국색은 상당히 강해졌고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중국을 제끼고 거기서 기회를 보려면 상당히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미국과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들이 약간 이런 거죠. 정규 1장, 2장 있는데 네. 서로 막 치고받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 그래서 1장, 2장이 있는데 막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야 3장아, 야 4장아, 너 나랑 해가지고 2장 한번 무찔러 보자. 이런 식으로 막 각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야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진영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더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내년에 또 미국 대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바이든 정부 때 아까 말씀하셨던 올리 아메리카 네. 여기에서 혹시라도 또 진영이 바뀌게 된다면 또 어떠한 국면이 이뤄질까? 이런 국면에서 또 미중 간의 분쟁의 강도는 또 강화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또 내심이 들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다든가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이 또 중국을 방문해서 뭔가 설린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에게는 중국산 물건 쓰지도 못하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도 못 짓게 해놓고선 또 진들끼리 짬짬이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전에는 언제 방문했는지를 보시면 아주 정확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언제 방문했냐면 딱 5년 전에 국무장관이 방문했었어요. 그럼 이 5년이라는 시계열은 어떤 시간과 똑같을까요? 바로 미국 대선이죠. 그러니까 지난번도 대선 선거 앞두고 그때 잠깐 국무장관이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선거를 앞두고는 일단 내부의 분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좀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유권자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신뢰를 갖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찍어주면 중국하고 나랑 비즈니스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주면 당선되기가 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예전에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걸프전에 승리를 한 전쟁 영웅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재선 당선에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빌 클린턴인데 빌 클린턴의 슬로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클린턴이 그때 어떤 슬로건으로 당선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걸로 전쟁을 이긴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3명 있는데 그 3명이 모두 경제를 망쳐서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최근에는 트럼프인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 이걸 다 미국의 정가에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경제를 잡아야 된다. 경제 잡기 위해선 뭔가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가가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값싼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게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 앞두고 또 5년 만에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간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도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 분석을 다 해놨는데요. 요 근래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 걸 봤더니 민주당도 공화당도 유권자들이 모두 희망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 좀 빨리 견제해라. 중국 좀 빨리 눌러라. 감히 우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기조가 높아요. 그러니 민주당 바이든 정권도 재선에 당선되기 위해선 선거에 임박할수록 대중 강경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화당도 유권자가 그걸 원하니까 그거에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더 강한 거 내세울 거고. 그럼 바이든도 또 센 거 내세우겠죠. 바로 그런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기조라는 걸 이미 알죠. 왜냐하면 지난번 5년 전에도 뭐 국무장관 오고 재무장관 와서 뭐 화해한다고 하길래 본인들도 응대를 했는데, 이거 선거 딱 들어가니까 완전 등 딱 돌려버리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과 큰 어떤 결실을 맺는 성과가 회담 때 없었어요. 네, 본인들도 아는 거죠. 또 뭐 그냥 선거되니까 왔구만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또 갑자기 경제적 기회가 생기거든요. 어떤 이유냐 하면 중국이 아직까지 이게 1장, 2장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1장과 2장의 격차가 좀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전 세계 미국 바깥에 미군 기지가 한 750개가 있어요. 750군데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그냥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파출소가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중국은 중국 본토 바깥에 자신들의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 그동안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부티라는 아프리카 국가인데 거기에만 군사기지가 하나 있었고, 최근까지 없다가 2주 전에 캄보디아에 드디어 군사기지를 하나 더 런칭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개 이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여기저기서 발빠르게 출발하고 돌격할 수 있는 그런 기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다가 본인들이 군사기지나 아니면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 호주 아시죠? 네. 호주는 미국의 그 혈맹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호주의 북부 지역에 노던준 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다윈항이라고 있어요. 그 다윈항 근처의 일부 지역을 중국의 랜드브리지라는 회사가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할양받았어요. 호주에 마치 뭐와 같은 게 생긴 거냐면 중국의 홍콩 같은 게 생긴 거죠. 99년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항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건 마치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홍콩 내가 마음대로 쓸게, 아니면 포르투갈이 마카오 내가 마음대로 쓸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중국이 호주에다가 한 거예요. 이게 뒤늦게 오바마 정권 때 알려져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우리 우방인데 중국의 랜드브리지라는 회사에게 이렇게 너희 항구를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몰랐는데 했더니 그 호주도 미국처럼 주마다 자율권이 굉장하거든요.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허락을 득하지 않는 범위 아래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 권한으로 중국가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린 거예요. 중앙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 정부가 그거 한지 전 몰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큰 국제적인 이슈가 불거지게 됐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중국이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 땅을 영토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조사를 해보자 했더니 책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 그린란드에도 그 군사기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중국이 뭐 공항을 3개 지어주겠다 뭘 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미얀마도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동서 횡단철도 이런 거 구축하겠다고 중국이 많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외신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남미에서 동서 횡단철도는 왜 구축하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게 투자에서 중요하잖아요. 돈의 흐름을 아는 거니까. 그런 거 이면에는 상당 부분 많이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도 되게 또 중요할 수가 있겠는 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점점 미국 쪽의 손을 잡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네. 반대로 기존에는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중간 전환기, 과도기 이 구간에서의 우리나라 경제도 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책에는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상한 이분법이 좀 있어요. 부동산을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면 우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좌파, 그 다음에 원전을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면 우파, 원전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좌파, 그리고 약간 미국에 더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우파학자, 또는 중국에 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좌파학자, 이렇게 분류하는 이상한 이분법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경제 로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에서 꼭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학자분도 계시겠죠. 근데 적어도 통상적으로 저처럼 그냥 공부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괜히 혹여나 제가 그냥 어디 제 에세이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같은 그냥 동네 학자에게 책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출판사에게 자칫 잘못하면 민폐 끼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집필을 하고 싶었으나 그 얘기는 안 한 게 하나 지금 그건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지금 입장이 과연 올바른 거냐, 그리고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거에 대한 견해예요. 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견 보기에는 미국에 굉장히 세게 붙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해외 그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당 국가의 관료들을 만나보면요. 외교라는 게 생각보다 상대적인 인식이구나라는 걸 정말 절절히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우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더 적절한지를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미국에 세게 붙은 거 아니야? 중국이 이제 우리랑 사이 멀어지면 돈 어떻게 벌지? 이 생각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자, 중국은요. 연간 석유를 수입해 오는데 쓰는 돈보다 반도체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써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 수입 1등 국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가 그 석유 사오는 데 쓰는 돈보다 반도체 사오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왜? 수많은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중국이 아직까지 반도체를 100% 자급자족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이 반도체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어디다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자, 미국, 대만, 일본, 한국 이 4개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꽤나 잘 만드는 나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은 진작부터 깜보가 돼서 중국의 반대 진영에 제일 먼저 놓여져 있는 국가고요. 당연히 협조받기가 쉽지가 않죠. 대만은 지금 전쟁까지 걱정할 수준까지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남은 하나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인 거죠.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진 국가가 돼버렸구나 라는 걸 우린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뭐 다양한 게 이제 연관 관계를 가진 나라잖아요. 우린 분단 국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자꾸 야, 좀 와. 뭐 거기 중국 근처에 얼쩡거리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첩보동맹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 이걸 안 가기에는 우리가 분단 국가 상황에서 뭐 국방이나 뭐나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쪽에 제일 가까이 서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다? 한국이거든요. 대만은 지금 같이 총 들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저 끝에 가 있고 그러니 우리의 외교적 스탠스로는 미국에 한 발짝 성큼 가서 미국도 달래줘도 중국 입장에선 아직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미국에 바짝 붙고 싶어서 붙은 게 아니라 중국도 버리지 않으면서 미국도 취할 수 있는 나름의 논조를 선택한 거다. 예.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안 버려진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충분히 가능했던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 그게 그렇게 작용했다라는 증거가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G7 회의 때 얼마 전에 G7 회의 때 인도를 비롯해서 한국 등 몇 나라를 일본에서 초대해 줬거든요. 너희도 G7 회의 때 같이 와. 회의 좀 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시진핑이 안 갔거든요. 안 간 대신 시진핑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불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드가 따로 있어라는 행사를 따로 했어요. 그런데 그 G7 회의 끝나고 나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을 구성하려는 계획안이 발표된 걸 보고 중국이 보복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우리가 안 하겠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보안상의 문제로 앞으로 우리 마이크론 반도체 안 써요.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회의 때 우리나라도 참석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제적 제재라든가 보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게 있느냐?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었냐면 중국 본토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네이버에 접속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성에게 전화했어요. 중국 본토에서 네이버 포탈에 접속이 안 된다는데 원래 카페나 이런 건 안 되긴 했어요. 원래. 근데 포탈은 들어갔었거든요. 이거 안 된다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들이 또 막은 겁니까? 하고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도 모르겠다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한국마저 등지면 반도체를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에게는 나 삐졌어 라는 걸 보여주는 수순으로 네이버 정도 잠깐 일순간 막았다가 지금 다시 돼요. 예, 그리고 난 몰라요. 그거 왜 막힌지. 요 정도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귀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얼마 전에 중국이 7나노 기반으로 휴대폰을 화웨이에서 만들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7나노 기반의 휴대폰을 까봤더니 그 안에 반도체 중에 어느 회사께 있었다? SK 하이닉스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 하이닉스 중국하고 거래한 거야? 라고 했는데 하이닉스 측의 답변이 정말 놀라면서 우리도 모른다. 우린 미국에서 제재해서 우리 판 적이 없다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제3세계를 경유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중국이 그래도 한 다리 건너서라도 사올 수 있는 나라의 반도체는 한국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뭐 패권을 노릴 만한 국가도 아니고 미중 사이에서 우린 비즈니스하는 국가로서 요 정도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중국도 미국도 적지 않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우리의 포석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굴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도 끔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쓰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여러 정보들은 근 20년 가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쪽지로 모으고 교민 잡지 어떤 건 찢어서 가지고 오고 어떤 거는 PDF 파일 좀 주세요 해서 그 나라 현지 정보도 받아오고 한 것들을 모으고 시대 지나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해서 이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굴 탓하려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가 비판하기 쉬워요. 그죠? 아니 이럴 때 말이야 지금 미국에 그렇게 바짝 붙으면 중국이 어떻게 해? 그러면 미국에 바짝 안 붙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세금 냈으니까 우리가 직접 대안을 제시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내 생업도 바쁜데. 그렇죠. 그런데 비판은 쉬운데 일선에서 저랑 같이 했던 주무부처 공무원들 또는 뭐 주재원들,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주재원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처절하게 외워보려고 현지에서 고군분투해요. 그런데 그 나라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못 읽거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못 읽어서 낭패 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처음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그냥 목에 뻣뻣하게 기스해서 내가 못하러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 나 싫어요. 하면 비즈니스 할 때 그게 판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너무 숙이고 들어가서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단계로 어느 정도 강도로 교섭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지피지기잖아요.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어디가 취약하고 얘는 뭐가 지금 필요하고 그래야 받을 걸 제대로 받고 더 많이 받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실 때 그 나라의 레알을 좀 알고 가십시오. 그게 제일 절박한 마음이었고요. 그걸 좀 알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이러다가 나중에 세상 바뀌어서 우리가 중국에 또 비즈니스 하려면 그때 못하면요 라고 하는 거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요런 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 또 이게 나름대로 우리의 최선일 수 있구나, 최고는 아니더라도 차선일 수는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것만 보이고 그렇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면서 심지어는 그 안 좋을 때 자꾸 남 탓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나아질 게 없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예.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대안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관점을 가질 때 필요한 건 결국 지피지기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 좀 알자라는 이제 생각 정말 너무나 좋고 저도 교수님 개인적으로 따라다니고 싶네요. 쫓아와. 응? 맨날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봐야 또 새로운 견문이 그럼요. 예. 그럼 다음번엔 같이 가는 걸로. 네. 어떻게 해서든 스케줄을 좀 빼보더라고. 그래서 마저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책에 몇 나라들을 제가 일부러 수많은 나라 있는데 나중에 또 증보판도 또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나라를 고를 때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미국 아니면 중국, 뭐 자유진영 아니면 뭐 좀 사회주의 진영. 그쵸.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제3의 길을 선택한 나라들 너무 많고요. 그 제3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 제대로 내거나 그래도 경제력이 뭐 나름대로 그래도 있는 그런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5대양 6대주를 기술할 때 그런 국가들을 꼭 넣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넣었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프랑스를 넣었었고요. 프랑스도 영국과 미국이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소련과 그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 사이에서 제3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국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색을 했었어요. 그리고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지금 프랑스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프랑스 정도 되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아니에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 이후 초창기부터 제3세계 국가들을 따로 귀합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뭉칩시다. 왜 우리가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까? 라는 걸 주구장창 추진해왔던 국가들이고 베네수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섭력이 있거나 그래도 어느 나라 가선 크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옛날에 석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조금씩 음으로 양으로 보실 수 있게끔 장치를 좀 넣었고요. 그러면 한국이 너무 그 편협되게 두 가지 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같이 모색해보자.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어.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교수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최근에 사실 중국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실상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채널은 사실 많지 않고 대부분은 라디오나 TV에서 제가 출연한 게 방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중파라든가 이런 기존 방송국들은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이라는 걸 아주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세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부를 때 교수님 이번에 그 우리나라 경제 9월 위기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9월 위기설은 별로 위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실게요 하면서 뚜뚜 끊어요. 왜? 위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누가 그거 보겠어요? 그런데 전 이번에 좀 걱정됩니다 하면 나와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 중국의 위기설도 똑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나름 중국 경제에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로 중국 경제가 망하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했을 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자꾸 비교해서 언론 보도가 되는 데가 많은데 리먼 사태는 미국 내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모기지 대출이 전 세계 금융사에 파생 상품으로 해서 다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대출이 부실화되는 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중국인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히 말하면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대출을 만기를 연장해 주면 빠르게 수습이 되고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아요. 결국 최종 대부자가 중국 정부 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위기는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수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럼 교수님 중국이 왜 이렇게 수습에 주저하는 모습이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수습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중복 투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같은 투자 아니면 필요 없는 투자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수습한다는 건 그 중복 투자를 인정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조금 도산을 하거나 일부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이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정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이걸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어느 건 취하고 어느 건 버릴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의 과정에서 딜레이가 좀 생긴 게 있고 또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 내부에서도 또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살리기 위한 시드머니는 어디서 제공받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방성에서 어떤 필요한 자금을 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성이 발행한 채권마저도 부실해지거나 공기업들마저도 부실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실 채권을, 이 부실 사업을 누가 떠안을 건데 할 때 그 주체가 안 보인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 대안으로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매물, 미분양 매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뭐냐면 중국 대학생들마저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이. 그러면 중국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냐. 일종의 대출 상품을 어떻게 설계한 거냐면 너 지금 사고 너 졸업한 다음에 너에게 몇 개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때부터 네가 취업하면 그때부터 이자 내고 원금 갚으면서 이거 네 부동산화해 이거예요. 지금 계약은 하되 시간을 충분히 갚을 시간을 나중에 줄 테니 그때부터 대출 갚으면 돼. 이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금융사들이나 캐피탈사들은 그 애들이 무조건 취업이 잘 돼서 그걸 다 갚을 수 있다라고 믿고 한 거냐? 아니죠. 뭐겠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애들 부동산 사주라는 거예요. 중국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서 일가구 우리로 따지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경기 안 좋아지니까 풉니다라고 하면 중국 인민들에게 중앙정부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중국 중앙정부는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 근절합니다. 이미 다 선언했는데 다시 자산가들에게 집 한씩 더 사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없는 청년들의 미래 주거를 미리 제공해 주면서 이 허들을 넘겠다라는 명분을 제시한 건데 실제는 이거죠. 은행 창구에 왔어요. 이 집 사고 아버님한테 얘기해. 이거 괜찮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서 결국 그 대출 아버지, 부모님이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수습 방안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시드머니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걸 찾는데 좀 일부 문제가 생겼고요. 세 번째는 중국도 지금 달러가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해외 광구 개발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1대1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수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많이 못 벌고 그런데 바깥에 돈 써야 되는 건 더 늘었고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환 수급에 대한 계획 없이 또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릴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어떤 불협화음은 좀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워낙 중앙정부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한 번에 어떻게 수습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우려될 만한 불안전성이었지 실제 위기나 뭐 중국 경제 망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요즘에는 참 그런 정보랑 매체들도 너무 많은데 말씀하셨던 그런 좀 자극적이고 좀 이제 조회수를 끌어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다 보여지다 보니까 괜히 사람들의 공포심을 좀 자극시키게 되는 것 같고. 이거 저도 사과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제가 출연해서 이제 중국을 얘기하거나 독일을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드린 여러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썸네일이나 제목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 딱 들어보면 제가 중국 망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중국 망하나 하고 물음표 느낌표 하고 뒤에 막 핵폭탄 터져요 막.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그 부자 TV에 수빈 동생이 왜 안 부르나 하고 뭐가 섭섭했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출판사 때문에 올 수 있게 돼서 재밌었고요. 하여튼 종종 또 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부자 TV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빨리 저도 책을 읽어서 세계 흐름을 빨리 좀 읽어보고 싶다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책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정원 교수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얘기 또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역대급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찼고 재밌었고 또 새롭게 깨닫는 바도 많았던 촬영이었어서 다음에 빨리 또 교수님 다음 촬영 일정을 또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던 오늘 촬영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배우고 느끼셨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그래도 좀 대안을 찾고 그 기회를 잡아서 돈의 흐름의 또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또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되세요.